제가 방송을 한 40년 해서 시작은 늦었지만 끝내는 시간만은 제가 정말 칼같이 지키는 걸로 유명해서 오늘도 딱 3시 45분에 제 말씀은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까 시간 마음대로 여유 있게 좀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럼 누구든 좋으니까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은 주제도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3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내년 총선보다는 10배 이상 2027년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4년 후에 대선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겠고 내년 총선 얘기만 국한해서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3가지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안 해봤던 걸 하자 그러면 힘들지만, 아니 1년 전에 48% 얻어서 이겼잖아요. 그걸 다시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정치인들한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요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다시 복원시키자. 하다 보면 거기서 1, 2% 더 올라서 50%만 넘어서면 진짜 좋겠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대통령은 저는 국가 경영에 전념하고 지지율 같은데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비서들까지 그러면 되냐고. 아니,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교회 운영이나 이런 건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장로들까지 다 그러냐고. 아니잖아. 누군가 손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근데 이것들까지 대통령께서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다녀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입니다.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폐기하기 무효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간신히 35, 40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날 10으로 떨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을 듣습니까? 100만 공무원 중에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가 대통령 무서워할 사람이 생깁니까? 아무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48%로 회복하고 대선 때처럼, 그리고 50%를 넘기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들 사표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될 일이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는 민심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이깁니다. 제가 느끼는 민심은 뭐냐면 야구 하여튼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의도 쪽으로는 내가 오줌도 누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심이면 저 꼴 보기 싫은 정치권을 확 뒤집어 엎겠다. 특권 철폐시키고 정치 개혁하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 때마다 여당 쪽에서는 민생 대책을 내놔야 돼, 체감도 높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국민들이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민생 챙기겠다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진짜로 믿냐고. 돈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씨알도 안 맥히는 공약을 공약 개발이라고 전문가들 불러다가 맨날 하는데 그걸로 선거 이길 수 없어요. 선거 이기는 건 지그들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특권 철폐는 지그들이 스스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권 철폐를 해야 돼요.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됩니다. 이건 국민의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고 박사 자꾸 공개적으로 떠들지 마라. 그건 민주당에서 먼저 하면 어떡하냐 그러잖아.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한다. 왜? 저것들이 돈 봉투를 잔뜩 뿌리고 받았잖아. 저것들을 그냥 놔두고 무슨 놈의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냐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특권철폐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권은 당정대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해야 된다. 미션 하나 줬어요. 그다음에 당은 특권철폐 정치개혁 이거 선점해야 된다. 그 미션 하나 줬어요. 그러면 정부한테도 뭐 하나 줘야 되잖아. 정부는 어쨌든 일 잘하는 정부여야 돼. 국민들이 보기에 마약을 때려잡든 뭐 건폭을 때려잡든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뭐 하여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라고 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국민들한테 느껴지면 돼요. 그런데 그걸 느끼게 하려면 총리부터 좀 바꿔야 돼요. 저는 한덕수 총리랑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 정치적으로는. 그러니 존재감 없는 총리를 계속 놔두고 뭘 국정을 쇄신한다, 정부가 유능하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누구로 바꾸느냐? 장관이 10대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잘 외우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 내각 하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자, 누구 있어요?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아니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세 사람만 일 좀 제대로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일 좀 제대로 한 사람 총리시키면 되지. 근데 한동훈이는 저 이재명이 문재인이 때려잡은 일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 때려잡을 때까지는 법무장관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좌파와 싸움 잘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확실하게 때려잡는 일이 당신 미션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환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 좌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 그 복수하려는 것 아니냐,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정치보복은 없다. 다만 죄 지은 자 어떡하냐,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것들을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법무장관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한테 이재명이 문재인이 정치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빨리 사법 처리해라, 이 미션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이 각각 하나씩 미션 받은 거, 제가 줄 처지는 안 되지만 줬다 칩시다. 그거 제대로 하면 우린 총선에서 이깁니다. 예. 내년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 상행시 공천이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 상행시 공천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공천에 대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저같이 그 정치 평론이나 정치 이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 갖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공천은 하나의 원칙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천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구가 253개인데 이게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원칙으로 공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53개의 지역구 사정이 다르면 253개의 공천 원칙을 갖고 가야 돼요. 크게 봐서는 영남이 다르고 호남이 다르고 수도권이 다르다고 보이지만 영남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영남도 낙동강 벨트는 엄청 달라요.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같은 충청권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정서가. 그리고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 남부잖아요. 여긴 인천이구나. 바로 옆에가 경기도 남부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인천도 이쪽, 여기가 동쪽인가요? 인천에? 예? 남쪽이에요? 저기 저 서쪽 끝에 하고 많이 달라요. 저기 옹진 이쪽하고. 그러니까 253개 지역에 공천할 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53개의 공천 방식을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하나 원칙 가지고서 자 상향식으로 하자. 그게 좋대더라. 해서 일률적으로 쫙 상향식으로 하면 공천하지 못하는 지역구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어느 방법이 맞다 좋다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소모적이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종로는 어떤 방식으로, 중구는 어떤 방식으로, 인천 남동은 어떤 방식으로, 인천 옹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기는 공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 당에서 오랫동안 당무와 선거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건 외부에 누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폼 잡으려고 공관위원장을 자꾸 외부에서 영입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 결국은 당 일을 제일 잘 아는 당 실무자한테 놀아나게 됩니다. 공천을 제일 잘 하려면 지역구 253개의 선거 구도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쪽 선수는 누구누구고 저쪽 선수는 누구누구인데 지난번 선거는 어땠고 지지난번은 어땠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선수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냐 하면 여의도 연구원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때 여의도 연구원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김무성이 이후로 김무성이가 여의도 연구원을 지 똘마니들 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서 밥그릇 챙기는 이 연구원으로 전락시켜버려가지고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진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253개 지역을 다 펴놓고 어떤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어떤 지역은 누구 공천에도 우리가 이기니까 여기는 폼을 좀 잡기 위해서 아예 상향식으로 진짜 우리가 정하지 말고 누가 됐건 좋으니까 상향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쇼를 좀 하자. 이거는 우리 선수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쭉 조사해보면 우리 당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을 공천하면 그나마 해볼만 하니까 이 사람 상고처료를 당 지도부가 하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3년 전에 양정철이라는 자가 그거 하느라고 여기 민주연구원 들어간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했어.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상향식이냐 뭐냐 이러다가 공간이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자멸했거든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253개가 다 다르다. 일률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천에서는 없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제 프로페셔널들을 모아서 공천 작업을 해야 된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든가는 그건 당신들 문제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 드리는데 더 나가면 이제 진짜 청기 누설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선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공병 박사님 쓰신 도둑놈들이라는 책을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만 보면은 이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부정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한 번은 좀 의문시하고 다시 말도 더 나올 뻔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고 그냥 사견으로 되고 그러니까 소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초 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초 경사요. 때린다, 풀을 때린다는 거예요. 타초 해서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놀래킨다. 뭐를? 뱀새끼를. 타초 경사.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 자유우파 진영에 공명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어요. 부정선거 할 것 같다. 저 좌파들이 부정선거 한다. 부정선거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갖고 풀을 막 두들겨서 진짜 부정선거 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뱀새끼들을 쫓아낸 효과가 있어요. 저는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나 여러 이 공선협이나 부방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저것들이 정권을 뺏겼어도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타초경사 같은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이 부정선거 방지, 이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은 당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거기까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선거 다시 하자고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선거를 다시 하자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긴 쪽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빤히 있었어. 근데 이겼잖아. 근데 계속 부정선거 했다고 그러면 그럼 선거 다시 하자는 주장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부정선거 저것들이 분명히 획책한 건 알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자, 선관위가 저게 문재인 정부의 선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관입니까? 예? 내용상 아직 문재인이가 알바가 놓은 것들이 버티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문재인 선관위가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선거 전에 저 선관위를 어쨌든 문재인 알바끼를 다 쏟아내고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로 만들어서 적어도 공명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손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국정원이 선관위 북해커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에 총선을 하기 전에 적어도 선관위에 관해서는 저것들이 아직도 저거 문재인 알바끼들이 있지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 놓고 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선거관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곧 풀리겠죠? 행안부가 선거 주무부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실질 책임 부처거든.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처예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사 타초의 타초 경사의 효과를 노려서 계속 좌파들이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걸 정말 이 부정선거 문제로 정치 국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정치적 위치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저 화면 비춰주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저는 아까 아이고 우리 일 잘하는 윤 정부를 만드는 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네. 큰 염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은 우리 국민 각자의 소리는 너무 작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또 당, 그다음에 대통령실 바로 비서기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큰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그거를 지금 고 박사님 같이 아주 고언이 있는 그런 의견들이 확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네. 실제로 일어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은 대부분 너무 답답하니까 저들은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옛날 조선시대처럼 당파 싸움을 하고 있구나. 배가 이렇게 든든해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보이니까 우리는 실망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 정권 잡기 전에는 모이자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그거가 하나의 외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정부, 당, 정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기관들이 일하라고 하려면 네, 어떻게 알겠어요. 해야 하는 건지. 네, 알겠어요. 네. 네.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느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언론 매체 있잖아요. 언론 매체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광고주들이 광고를 낼 때 영향력이 제일 큰 매체를 골라서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은 신문이라도 부수가 많은데 1위가 조선일보면 조선일보의 광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광고라도 부수가 작은 다른 신문사의 광고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또 같은 신문 조선일보라도 일면 통광고와 맨 뒤에 광고와 중간에 있는 광고가 다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거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향력이 어디가 크냐고 계산해서 뽑기는 어렵지만 역으로 광고를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광고를 여기가 제일 많이 하니까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 보다. 적어도 광고주들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일 영향력이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종편. 그 다음이 KBS, MBC 같은 지상파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어서 비슷해요.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KBS, MBC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신문, 그 다음에 라디오, 월간지 이런 순서였어요. 종편은 아예 없었고 유튜브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유튜브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현장을 전할 수 있고 또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KBS, MBC가 죽어도 못 따라오는 영역이에요. 이건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저것들이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못 따라와요.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KBS, MBC도 온 모든 종편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송출을 해주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유튜브로 해버리면 말지.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KBS도 보고 MBC도 보고 종편도 보겠지만 신문도 보겠지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저게 귀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책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 답답해서 어떡하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유튜브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고성구 TV만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또 장관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한테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소명감을 가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유파 유튜브들 최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대선 이후에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시청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유파 유튜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부터 좀 느슨해졌던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나를 세워서 정말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할 때의 그 심정으로 더 무서운 김정은과 투쟁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호소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채널이에요.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는 광화문 세력과 네.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서로 잘 이용해야 됩니다. 서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광화문 국민혁명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 자유파가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인데 왜 그러냐면 광화문 국민혁명의 핵심은 기독교 세력과 종북 주사파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세력은 세계 최강 천년 제국이었던 로마와도 싸워서 이겼던 세력이다. 예?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이념으로 투철하게 뭉쳐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종북 주사파들의 전략 전술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2500년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기독교 세력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광화문 국민혁명의 핵심을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은 그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을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이 서로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세력이 다르거든요. 물론 정광훈 목사님은 좀 특수해요. 직접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중에는 자유통일당은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맥락은 아니니까 빼면 결국 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은 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권에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위상이 다릅니다. 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왕 가급적이면 우리 주장을 좀 반영해라. 우리 주장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잘 싸워라. 그리고 이런 자유파의 목소리를 의정 활동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국민혁명의 전사들을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좀 공천을 해서 당선을 좀 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광화문 국민 세력과 정강훈 목사에게 요구할 게 없냐? 있어요. 당장 저 민노총이 어제 그저께도 한 5천 명 모여서 대통령의 실적으로 행진했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그 김상진이가 한 50명 자유우파랑 해서 막고 있더라고. 그런데 5천 명 대 50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이길 수 없지만 이렇게 김상진 단장이 한 50여 명의 우리 자유우파 전사들하고 딱 버티니까 저쪽에서 5천 명이 몰려와도 이게 충돌해서 불상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럼 경찰이 차벽을 가운데다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이 막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김상진 단장과 이 50여 명의 우리 자유파 전사가 없었으면 경찰이 결국은 대통령 보호하려고 막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좌우 충돌을 막기 위해서 훨씬 명분 있게 이 경찰이 차벽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대표 이름이 뭐예요? 김기현이. 예. 와, 최고위원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아니, 좌파들이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끊임없이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대통령실을 행진할 건데, 그러면 당신들, 김기현, 당신들 그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라도 데리고 나와갖고 막을 수 있냐? 그럼 우리 손 뗄게. 할 수 있냐고. 못하면 우리한테 부탁해라. 못하면. 너희들이 부탁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유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좌파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지 않냐, 집권당을 공격하고 나서지 않냐, 그럴 때 당신들이 그걸 몸으로 막을 만큼의 동원력과 전투력이 있다면 한번 해봐라. 그게 어려우면 우리한테 연대하자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 광화문 국민세력한테 부탁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이용을 해야지 서로. 왜 싸우냐고. 그것도 저것들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제일 즐기고 좋아할 세력이 누굽니까?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선의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긴 하지만 광화문 국민 세력과 국민의힘 간에도 정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의 선의, 광화문 국민혁명의 선의가 아니고 냉정하지만 흰 관계로 보자 이거예요. 너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못하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대신에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바가 있다. 그게 정책연대입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어디다 손 벌립니까? 민노총, 한노총한테 손 벌리잖아요. 정책연대 하자고 서로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왜? 거기 100만 명쯤 모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광화문 국민연맹은 1000만 명이야. 왜 손을 안 내미냐고. 아마 국민의힘은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저것들 우리가 손 안 내밀어도 우리밖에 찍을 사람이 더 있어? 그래서 마치 지것들이 잡아놓은 집토끼처럼 대하잖아. 여러분들이 토끼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둬져 있는 집토끼예요? 서로 잘 이용해야 된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서양의 어떤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국민소득 4,000불, 5,000불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민주화 열사라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국가 발전에 너무나 애쓰는 그 길목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하지 말라고 길바닥에 눕고 했던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질문하신 거가 맞습니다.
이제 1950년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소련과 이제 1대1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냉전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중간에 있던 한 100여 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생 독립국가들이죠. 이제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끌어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중국이 나서서 아이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우리끼리 해서 제3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나라라도 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처럼 얘기하는 가치 동맹 있잖아요.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고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서 이루어지는 가치 동맹. 이거를 해야지 냉전 시대에 확실하게 자유진영의 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고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나 또 그쪽의 싱크탱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막 독립된 신생 독립국가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세계 최빈 국가들이 많죠. 우리 같으면 국민소득 $100 막 이런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는 해본 적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발전시켜 갈 거냐. 그래야지 자기들이 억지로 끌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가치동맹으로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묶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생 독립국가, 저개발국가, 후진국가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발전시켜 갈 거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을 우리가 정치발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치발전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저명한 학자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은 지금도 아주 활동을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문명의 충돌 이런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근데 이런 정치발전론자들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민주주의를 아무리 이식하고 가르쳐줘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 지표예요. 뭐냐면 국민소득이 $1,000에서 2,000, 3,000, 4,000, 5,000이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그만큼 문화시설이 많아졌다. 하다못해 예전에 못 보던 텔레비전도 보게 됐다. 예전에 못 가던 교회도 가게 됐다. 학교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다. 의료기관도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게 GNP $5,000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가 발전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되고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면서 여러 사회 집단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절대 빈곤 시대를 넘어서서 그쯤 됐을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경험적 연구예요. 그 기준을 대개 $5,000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까지도 1,000불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에서 5,000불을 넘어서 이제 10,000불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다층화되고 중산층이 생기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뭐 미국 방송을 보게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경제 지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문화 지표가 동시에 쭉 같이 올라가거든.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보릿고개 넘기 위해서 절대 빈곤을 극복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으니까 민주주의고 뭐가 무슨 먹는 것부터 해결해 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가 박정희 정권 하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됐다.
이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역사적 경험 팩트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 빈곤 시대에서 근대화를 거쳐서 이제 5,000달러 넘어서 10,000달러 넘어서 막 가는데 자신이 이끌어낸 근대화 경제 성장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 이제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이때 이걸 탄압했어요. 공도 모르고 탄압했다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은 그 추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학자들이 코퍼레티즘이라고, 조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주의 또는 동원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동원한 거죠.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동원하는 동원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동원체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학자들 얘기해요. 하나가 배제적, 익스클루시브한 동원체제가 있고, 하나는 융합적, 포용적 동원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배제적 동원체제는 이렇게 한 목표로 갈 때 다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그냥 쳐버리는 거야.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통합적 동원체제는 이렇게 갈 때 다른 소리가 날 때도 최대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가는 게 동원체제야. 포용적 동원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부분의 이 독재자들이 택했던 배제적 방식이 아니라 포용적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국가 운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일화들이 몇 가지 있죠. 이를테면 이명박이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6.3 사태가 터져서 막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6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살았을 거예요. 6.3 사태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투쟁.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전과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졸업을 했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딘가 뭔가 취직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힘들게 해서 현대건설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동붐이 터져서 이제 중동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권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옛날에 데모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해외에 못 보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명박이 청년 이명박이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전 편지를 써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대통령한테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대통령이 이 사람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했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가 나라의 동량이 돼야지. 풀어줘라. 여권 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권 받아서 중동에 가서 이제 이명박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게 포용적 방식의 동원체제예요. 배제적 방식이었으면 그래? 그놈 잡아와 했겠지. 여러분들도 제 또래나 저보다 약간 선배가 되시는 분들은 그 대학에 다니실 때 그 다들 그 삼성개헌 반대 투쟁도 해보고 유신 반대 투쟁도 해보고 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유신 반대 투쟁 데모하느라고 학교는 데모하러 다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맨날 데모만 하는 저를,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형사가 3명 담당했습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가 있는 성북경찰서의 담당 형사, 또 한 명은 제가 살고 있던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경찰서 형사, 또 한 사람은 서울시경 형사. 이 3사람이 저를 담당하느라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면 그 서대문구 서대문 형사가 저랑 같은 버스 타고 가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하고, 고성국 집에 들어갔음. 아침에 나오면 그 형사가 나와 있어요. 고성국 나왔음. 그래가지고서 같은 버스 타고 고대 입구에서
내리면 성북경찰서 형사한테 인계. 그럼 그 사람이 제 강의표를 갖고 있다가 첫 시간 강의실까지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고성고 강의실 들어갔음.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제 아버지가 이 제대 중령으로 예편하셨고 나중에 이제 고엽제로 61살 되던 해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하고 돌아와서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말하자면 이 백수로 있었을 때예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이 형사들이 집으로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혹시 어려운 일 없습니까? 예. 그 이제 아버님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한 가지 부탁한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 버스 토큰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한꺼번에 사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줄 서서 사고 그랬어. 그 토큰이 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토큰 이만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 딱 한 번 신세 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사례 들은 것보다 제 사례 들은 게 정직해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요. 어쨌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데모하러 다녔던 저 같은 자도 어쨌든 우리 체제가 포용하고 가야 될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일선 형사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께 데려가려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도 대개 1심 2달 살고 나오면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 복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통합적 방식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피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큰 피를 보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이제 그 정권 이양하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암살당해 돌아가셨는데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런 통합적 융합적 동원 체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민주화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80년에 쾅 터지고 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그래서 80년 5.18이라는 비극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7년 후에 우리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6.29 선언이라고 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대타협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민주화 운동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이행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80년대 같은 시기에 필리핀도 남미의 여러 나라도 다 민주화 열풍에 휩싸이는데 그 많은 나라들 한 나라 예외 없이 수많은 유혈 사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 단계로 훨씬 후퇴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진적 방식으로 민주화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정통 주류 집권 세력의 힘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중국이 그 민주화 임계점인 $5,000 국민소득에 딱 와 있습니다. 자, 네.